시작하겠습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네. 첫 시간은 자폐 스펙트럼이죠. 네, 자폐 스펙트럼 하고 두 번째 시간에 청각장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체장애 뇌병변 실습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발표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이 시간 내에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비율로 맞춰놓겠습니다. 1비율은 좀 멀어가지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자폐 스펙트럼의 A to G에 대해 알려줄 선생님들이에요. 네, 수업 순서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랑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특징, 그다음 특수 치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체육 수업을 어떻게 같이 해야 되는지 하는 방법, 그다음에 어떻게 체육을 해야 하나요? 순으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특수교육법과 장애복지법으로 설명을 해줄 텐데, 특수교육법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럼 여기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결함이 돼 있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줄 친구 있을까요? 이거 발표해주면은 저희가 또 맛있는 간식을 가지고 와요. 네. 사회적 대화를 잘 못한다. 맞아요. 부족하다. 맞아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결함이 있다는 거에 좀 중점을 보고 좀 얘기를 하면 좋은데, 자, 의사소통의 결함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친구한테 오늘 날씨 너무 좋다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친구가 뭐라고 보통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을 하죠?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그러면은 대답이 인정.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답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날씨 너무 좋다라고 했을 때 대답이 나 어제 공룡 샀어와 같이 이어지지 않는 맥락의 대화를 함으로써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그걸로 인해 사회적 상호작용이 상당히 조금 비교적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서 보면은 소화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적 표현, 자기조절, 사회 적응 기술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우리 여기 드라마랑 영화가 나와 있는데 이거 보신 분 있을까요? 저요. 그쵸. 이 세 개의 드라마에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말해볼 친구 있을까요? 저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나와요. 맞아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나와요. 이렇듯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우리 주변의 영화와 드라마로 많이 만들어져 있고 비교적 접하기 쉬운 장애 유형이기도 해요. 그럼 이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자,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첫 번째로 의사소통과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에 저하를 일으키는 신경발달 장애예요. 아까 특수교육법에서도 봤던 이제 대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이 비교적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 행동, 관심, 활동에 있어서 조금 특이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동에서는 계속 이렇게 박수를 치거나 아니면 손을 이렇게 위로 흔드는 등의 상동 행동이라고 하죠. 이런 식의 자기 자극 행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관심사가 딱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색깔에 집착하는 친구들도 있고, 제가 아는 친구는 실외기에 집착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밖에서 실외기가 보이면 가서 실외기를 보고 만져보고 소리도 들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특이한 행동적 패턴이나 관심 패턴이 보이고, 그리고 세 번째, 가까운 한두 명의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첫 번째로도 얘기했듯이 의사소통 능력이 조금 떨어지고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친구들을 많이 사귀거나 상호작용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사람 관계가 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언어 발달이 지체되고 억양이 독특해서
음이 단조롭고 앵무새 같은 말투를 사용을 해요. 우리 우영우를 본다면은 우영우가 보통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죠? 높고 단조로운 말투를 사용하죠. 네, 그런 식으로 좀 음이 단조롭고 다소 앵무새 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럼 자폐성 장애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 둘이 말이 다르죠. 네, 용어의 이거는 다 같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칭하지만은 과거와 현재의 용어와 점차 변화된 건데요. 과거에는 자폐증이나 자폐성 장애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폐 범주성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지금부터 자폐증이나 자폐성 장애라는 말 대신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폐 범주성 장애라는 말을 써야 해요. 알았죠? 네. 그다음에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할게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용어는 자폐 증상이 연속 선상에 있다는 개념이에요. 스펙트럼이 뭔지 혹시 얘기해줄 친구 있을까요? 제니님. 잘 모르겠어요? 네, 스펙트럼은 여러 가지의 색깔이 연속되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래서 매우 경미한 증상부터 심각한 증상까지 다양한 수준의 자폐 증상을 마치 스펙트럼 같다라고 해서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이게 명명을 했어요. 그럼 이런 스펙트럼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스펙트럼은 빛이나 밝기가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자폐성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의 능력과 어려움을 표현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스펙트럼, 자폐 스펙트럼 안에도 다양한 종류의 자폐성 장애의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로 서번트 증후군, 그 다음에 레트 증후군,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퀴즈 한번 풀고 얘기를 더 해볼게요. 좀 깜짝 퀴즈 타임입니다. 자폐증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서로 다른 장애이다. 머리 위로 크게 O랑 X를 표시해주면 돼요. 자, 그럼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고 얘기하면은 다 같이 머리 위에 표시를 해줄게요. 하나, 둘, 셋! X 맞아요. 네. 네. 같은 장애를 지칭하는 말이죠. 자폐증, 자폐성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모두 같은 장애를 지칭하지만 자폐성 장애나 자폐증이라는 말은 현재 사용하는 대신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폐 범주성 장애라는 말을 사용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아까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 자폐 스펙트럼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어요. 아스퍼거 증후군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제한적, 반복적 관심사와 활동을 보이는 사람을 얘기해요. 아까 사회적 작용이란 말은 얘기했는데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몸짓으로. 맞아요. 몸짓으로 예를 들어서 옆에 잘생긴 사람이 지나간다면 친구랑 같이 얘기하자 옆에 잘생긴 사람이 지나가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옆에 잘생긴 사람 지나간다 원지를 주잖아요. 말로 하지 않아도 몸으로 얘기해요. 이런 것처럼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알아듣고 이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 서번트 증후군이에요. 서번트 증후군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일종으로 기억, 계산 능력 등 특정 영역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여요. 우리 우영우나 아니면 아까 굿닥터 애가오 그 주인공들은 다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이라고 보면 돼요. 마지막으로 레트 장애. 레트 장애는 아마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레트 장애는 X 염색체 연관성으로 우성 질환으로 거의 여자 어린이에게서 발병하는 질환이에요.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박수현 선생님과 함께 자폐성 장애인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자폐성 장애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으니까 이제 자폐성 장애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럼 지금 여기서는 자폐성 장애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혹시 자폐 스펙트럼 장애예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자, 앞에서 우지훈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우리 자폐 스펙트럼 친구들은 이 사회적 의사소통이랑 상호작용이 어려워요. 일단 언어적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데 언어 발달에 지연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게 조금
부족해서 언어의 표현적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눈 마주치기나 몸짓, 표정 같은 이런 거를 표현하기도 어렵지만 이렇게 이해하기도 어려워하고 그다음 상호작용의 독특함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맞춰볼 친구 있나요? 따라하기? 비슷해요. 이렇게 오늘 밥 뭐 먹었어? 뭐 먹었어? 뭐 먹었어? 이런 식으로 따라하거나 아니면은 주제와 상관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만을 계속 늘어놓는 친구가 있어요. 자 여기 밑에 글 한번 보이나요?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볼 수 있을까요? 시작. 정원에 다양한 꽃들이 피어있듯이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각자 다른 모양과 색깔을 가진 꽃과 같아요. 어떤 꽃은 빨리 피고 어떤 꽃은 천천히 피지만 결국 모두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 글은 꽃을 자폐성 장애에 비유한 글인데 우리 자폐성 장애 친구들은 이렇게 비유하는 글이나 비유하는 글, 농담같이 추상적인 글들을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다음으로 행동적 특징인데 저 혹시 이 무영무에서 이 장면 본 적 있나요? 펭수 좋아하지 않아요? 맞아요. 이 여기서 나온 캐릭터가 펭수를 아주 좋아하는 역할로 나왔는데 우리 자폐성 장애 친구들은 특정 주제나 활동에 아주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펭수만을 엄청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우영우처럼 김밥만 계속 먹거나 그런 경향이 있고 그 다음 매일 학교에서 매일 자폐성 친구들을 보면 매일 똑같은 옷을 입는 친구들을 보일 거예요. 이 친구들은 똑같은 옷을 맨날 입는 게 새로운 옷들의 촉감이 싫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일관된 환경을 유지하려고 해요. 맨날 똑같은 길로 걷는다거나 같은 밥을 먹는다거나 그 다음 반복적 행동 및 말하기 이건 앞에 우진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상동행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눈 앞에서 이렇게 손을 흔들거나 아니면 계속 박수를 치거나 몸을 흔들거나 이런 것처럼 자, 영상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아침에는 항상 우영우 김밥을 먹습니다. 김밥은 믿음직스러워요. 재료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예상 밖의 식감이나 맛에 놀랄 일이 없습니다. 김밥 속의 햄 바꾸셨습니까? 왜? 맛이 별로입니다. 이렇게 우영우처럼 맨날 같은 김밥을 먹는 행동은 일관된 환경을 유지하려는 경향입니다. 두 번째. 아니 왜 안 하려고 해도 7시인가 7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핸드폰 했다며. 소리도 냈잖아? 네. 소리도 냈고. 반복되는 네. 행동과 소리가 있고 여기서 금주기가 모인 반복적 행동이 어떤 건지 혹시 말해줄 친구 있을까요? 맞아요. 박수를 치고 계속 소리를 내고 이렇게 행동을 보이는 게 자폐 스펙트럼 친구들이 가진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 친구들은 이 감각 반응에 아주 과민하게 반응을 하거나 조금 둔하게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먼저 자폐 스펙트럼 친구들이 보이는 이 시각에 대해서 한번 시선으로 영상 가볼게요. 영상을 보니까 혹시 어떤가요? 맞죠? 때론 정신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많은 자극들이 한 번에 다가오면은 사람들이 좀 공포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감각에 대한 과민성 반응을 보이는 친구는 특정 냄새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맛과 질감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 편식과 이제 식성이 매우 까다로워요. 그래서 같은 음식을 똑같이 먹는 경향도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거고
누가 나를 만지거나 똑같은 옷을 입는 것도 이 옷에 대한 그 촉감이 마음에 들어서 그 옷만 입는 걸 수도 있고, 그다음 쉽게 공포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이고 참을미를 자주 하거나 우리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이발이나 손 발톱 자르는데도 아주 공포감을 느낄 수 있죠. 그다음 이 작은 소리에도 이렇게 귀를 막는 소음을 아주 시끄러워하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다음 감각에 대해 좀 둔감한 친구들인데 조금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소리에 이름을 불러도 지우나 해도 대답을 안 하는 친구가 있고, 그다음 특정 촉감을 자꾸 느끼려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꾸 입에 뭘 가져다 넣는다거나 딱딱한 거를 먹으려는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 빛이 눈앞에 들어와도 눈을 감거나 피하지 않아요. 그다음 아까 앞에서 말한 서번트 증후군인데, 우영우나 북닥터 이렇게 증인에서 나온 모든 캐릭터들이 이 서번트 증후군 캐릭터들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서번트 증후군에 대해서. 성이 떨어지고 의사소통 능력이 낮으며 반복적인 행동 등을 보이는 여러 개 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기억, 감상, 퍼즐이나 음악적인 부분 등 특정한 부분에서 우수한 능력을 가지는 친구들이다. 이렇게 천재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옆에서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모든 걸 한 번에 외워서 그림을 그리는 서번트 증후군 화가. 여러분, 서번트 증후군을 아시나요? 요즘 흥행 중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인공 우영우 변호사처럼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 100만 분의 1 확률로 나타나는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한 분야에서 천재적인 능력을 보이는 증상을 말합니다. 영국의 스티븐 월트셔는 어릴 적부터 유명한 화가인데요. 그는 3살 때 자폐증을 진단받고 7살 때 선생님의 도움으로 서번트 증후군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그림은 오로지 기억을 통해서만 그려지는데요. 2009년 헬기를 타고 20분간 뉴욕 상공을 비행한 뒤 6일 만에 뉴욕시 스카이라인을 완벽하게 그리고, 그 외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도쿄, 휴스턴, 시드니 등 여러 유명 도시를 기억에만 의존해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그가 그린 작품을 보면 건물 위치, 창문 하나까지도 완벽하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9살에 처음 말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첫 마디가 페이퍼, 종이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자폐 스펙트럼 중에서도 천재적인 능력을 보이는 친구들을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 다음으로는 특수체육에 대해서 박은지 선생님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특수체육에 대해서 설명할 박은지입니다. 네, 특수체육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특수체육이 뭔지 아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네, 많이 못 들어봤죠? 특수체육은 장애가 있거나 신체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입니다. 특수체육은 여러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획된 개별화 프로그램이며 신체적 능력의 차이가 있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빨간 글씨로 강조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개별화. 네, 개별화라고 써져 있는데 개별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개별화 들어본 적 많이 없을 거예요. 개별화는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장애 유형에 따라서 능력이나 특성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요구하는 바도 모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효과적인 지도를 하는 프로그램이며 이를 IEP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하면 IEP가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작성했던 IEP를 간단하게 가져와 봤는데, 보면 위에 학생의 신체 능력이 작성되어 있고 밑에 학생의 특성, 그 다음에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를 작성한 IEP예요. 네,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다음으로는 그럼 특수체육과 비장애 체육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 특수체육의 대상이 아까 누구라 그랬죠? 장애가 있는 사람. 네, 맞았어요. 그 특수체육의 대상은 주로 노약자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주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비장애 체육은 말 그대로 비장애인 학생 또는 성인이 주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 특수체육에서 아까 제가 강조했던 단어가 보이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개별화. 네, 맞습니다. 그 특수체육은
하는 것처럼 집단 지도를 중심으로 일반 교육과정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특수체육은 혹시 휠체어 농구, 보치아, 좌식 배구 등 이런 종목들을 접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이런 종목들처럼 대상자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조정된 프로그램이고, 비장애 체육은 여러분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축구, 농구 이런 거 많이 하시죠? 네, 이런 것처럼 규격화된 운동 종목과 기술로 전통적인 스포츠 활동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특수체육의 목표인데 이렇게만 보면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제가 간단한 예시도 함께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로는 달리기를 할 때 빠르게 달리려면 어떤 게 필요하죠? 네, 체력, 스피드, 네, 이런 것처럼 그 기본 운동 기술과 운동 체력, 스포츠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신동적 목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달리기를 하다가 이겨야 된다고 상대방을 밀치거나 앞을 막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이처럼 상대방을 존중하고 규칙을 존중을 하며 상호작용과 협동성을 발달할 수 있는 정의적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게임이나 운동,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는 규칙과 전략을 알아야 되겠죠. 이를 필요로 하는 신체 활동 지식인 인지적 목표,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하여 특수체육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특수체육이 왜 필요할까요? 네,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특수체육의 필요성으로 첫 번째, 장애인의 신체 활동이 늘어나게 됩니다.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은 신체 활동에 제약을 받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 신체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면 일상생활 기능에도 약간 어려움을 느끼게 돼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운동을 하여 근육을 키우고 관절 가동 범위를 넓혀서 일상생활 기능에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운동을 하게 되면 2차적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하면 자신감이 올라가지 않나요? 맞아요. 네, 이처럼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운동을 하다 보면 자신감이 올라가서 장애 극복에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사회적 소통과 상호작용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팀 스포츠나 다 같이 체육 활동을 해본 적이 있나요? 네. 그때 소속감이 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특수체육 대상자들도 다 같이 운동을 하게 되면은 정서적 안정감과 자아 존중감을 느끼게 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도 함께 느끼며 긍정적 태도와 가치관이 형성이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체적 활동과 인지 발달의 연계인데, 운동과 스포츠를 꾸준히 반복하게 되면 규칙 이해와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이 되고, 집중력과 주의력도 향상이 되며 자기 조절 능력 또한 증진이 됩니다. 제가 자폐 스펙트럼 운동 선수에 대해서 가져왔는데, 이건 국내 선수예요. 혹시 배영진 선수 아시나요? 몰라요. 그렇다면 혹시 영화 마라톤 아시나요? 네, 알아요. 네, 배영진 선수가 마라톤 실제 모델인데, 대한민국 육상 선수로 어렸을 적에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여서 부모님이 병원에 데려가 자폐 스펙트럼을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또 일반 학교를 다녔었는데 4학년 때는 적응을 하지 못해 특수학교로 전학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서연 선생님이 그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약간 집착하는 대상이 있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네. 배영진 선수 또한 타이어 그리고 초코파이에 집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2000년대부터 운동선수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2001년에는 춘천 마라톤 대회에서 42km를 2시간
2년에 완주를 하였고 2002년에는 강원도 속초에서 철인 3종 경기를 하였는데 15시간 6분 32초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인 커피숍에 취업을 하여 바리스타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해외 사례를 볼 건데 해외 사례로는 토니 스넬이라고 혹시 농구 좋아하시나요? 네. 현재 현역 NBA 농구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경우 31세에 자폐 스펙트럼을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그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게 된 계기는 아들이 말을 하지 않고 장난감 6개 이상을 항상 가지고 다녀서 아들이 먼저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아들이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고 난 후 생각을 해보니 아들과 어릴 적 자신이 비슷하다고 느껴져 검사를 받았고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31세에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선수는 21의 나이에 NBA 커리어를 시작을 하였고 현재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팀에서 가드로 활동 중이며 과거에는 시카고 불스, 밀워키 벅스, 애틀랜타 호크스 등 여러 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지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폐 스펙트럼, 요거 자폐성 장애가 돼 있는데 스펙트럼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체육 수정 및 변형에 대해서 말을 해줄 건데 수정 및 변형? 이거 우리가 왜 알아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학생들과 우리가 만약에 같이 체육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랑 같이 수업을 하게 되면은 보통 또래 교수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해요. 또래 교수? 뭐 그냥 또래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는 건가 싶을 수도 있고 약간 모든 활동 같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학생들의 경우에는 모방이 어려워요. 모방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는 건데 이 모방이 어려워서 이제 비장애 학생을 또래 교수자로 선정을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멘토, 멘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준이 높은 학생을 멘토라고 생각을 하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학생을 멘티라고 설정을 해서 또래 교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다 좋은데 우리 멘토, 멘티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학생 가르쳐 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짧고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학생들에게 말을 할 때 말이 길어지면 그 학생들은 소음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짧고 구체적으로 말해줘야 됩니다. 여기 우리 반 여기 지금 백석고등학교 학생들 이 반은 키 순서대로 키가 큰 사람이 반장이 됐다고 하던데 여기 보니까는 조금 키가 큰 친구가 있더라고요. 저 친구 맞나요? 반장 맞아요? 그러면 반장이 한번 여기 이거 이제부터 거야까지 한번 읽어줄래요? 이제 체육 수업 시작해야 하니까 축구공 정리해야 돼. 지금까지 너가 놀았으니까 이건 너가 정리해야 돼. 정리해야 다음에 또 놀 수 있어. 안 그러면 다 버릴 거야. 조금 이 문장이 되게 길어 보여요.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길게 할수록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학생들이 들었을 때는 주의가 분산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같은 비장애 학생들은 이해하기가 쉬울지 몰라도 비장애 학생들이 들었을 때는 잘 모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냥 너가 정리해야지, 정리해야 다음에 또 놀 수 있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정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체육 수업할 때 교구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저 옆에 뭐 공들도 있고 줄넘기들도 있어요. 이렇게 널브러져 있을 때 깨끗이 정리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될까요? 짧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괜찮을까요? 네.
그냥 정리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정리 안 하면 버린다. 정리 안 하면 버린다. 협박 정리해. 종 정리해줘. 네, 그렇게 깨끗이라는 말이 되게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깨끗이의 의미가 그냥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거, 내 눈에 쓰레기가 안 보이면 깨끗한 거예요. 근데 이서연 선생님의 경우에는 되게 깔끔해서 먼지 한 톨도 없어야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제각기 깨끗이라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예쁘게, 멋있게, 깔끔하게 같은 모호한 단어는 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학생이 여기 축구공 다 쓰고 널브러뜨린 상태로 그냥 문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 뒤에 있는 상자에 넣으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좋을까요? 상자에 넣어줘. 공 상자에 넣어줘. 다들 동의하나요? 공 상자에 넣어줘. 줄래? 넣어줄래? 이렇게? 네, 맞아요. 아까 수진 학생이 말한 것처럼 뒤에 있는 갈색깔 공 상자에 넣어줄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부정어보다 긍정어를 사용해야 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농구공을 생각하지 말아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농구공 생각하시면 안 돼요. 농구공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농구공이 떠오르신 분? 네, 떠오르셨죠? 네. 뭐뭐 하면 안 돼, 뭐뭐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앞에 있는 행동을 강조하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뭐 하면 안 돼 라는 부정어를 얘기를 했을 때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학생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안 좋아서 수행을 안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앞에 있는 행동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어서 그 행동을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지 마, 하면 안 돼 라는 얘기보다 해야 할 행동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학생이 막 앞에서 뛰어요. 뛸 때 우리는 지금 경보로 막 걷기 연습을 하고 있는데, 걷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때 뛰지 마 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해줘야 되죠? 걸어볼까? 걷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는 지시 20초 뒤에 이행 도와주기예요. 근데 왜 굳이 20초 뒤? 2분 뒤에 할 수도 있고 20분 뒤에 도와주면 안 돼요? 조금 기다렸다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담임 선생님, 지금 저기 뒤에 계시는 담임 선생님께서 뭐 반장에게 교무실에서 가정통신문 가져와 라고 했을 때 이 반장 바로 가정통신문 가져다가 들고 와야겠죠. 만약에 선생님이 바로 얘기를 했는데 농땡이 부리다가 그냥 휴대폰 하다가 아 맞다 선생님 하라고 했지 하면은 혼나잖아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행동을 지시하기 위해서 20초만 기다렸다가 바로 이행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수행이 어려워 보인다고 해서 마냥 기다리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직접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시를 세분화시켜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아 이거 뭐 공 앞에 있는데 그 공 들고 던져, 그냥 던져, 공 던져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앞에 있는 공 잡아서 들어서 뭐 벽에 던진다 하면은 앞에 있는 벽 보고 이런 식으로 지시를 세분화시켜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방법으로는 시각적 자료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학생들은 되게 빠른 변화에 불안감을 느껴요. 그래서 청각적인 것보다는 시각적인 게 변화가 덜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각적 자료를 제시를 해주면 주의 집중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옆에 여학생이 한 명 있어요. 이 학생이 서연이라는 학생인데 서연이 앞에 있는 공 들고 와줘
하는 게 더 구체적이고 학생들도 그 지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더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 학생이랑 같이 체육 수업을 하게 되면은 예측 가능한 시설, 일관성 있는 분위기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수업 시작 전에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농구공과 옷들이 첫 번째 활동을 하고 나니까 농구를 하고 나니까 그냥 우리 그냥 다치지 않게끔만 여기 옆에 구석에 놔두자. 그리고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옷 좀 벗어두자. 이런 식으로 널브러뜨려 놓으면 이전에 원래 자기가 알고 있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활동이 끝난 후에 다시 모든 사용했던 것들을 제자리에 두는 것처럼 학생들을 배려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되게 자주 그러니까 아마 자폐 스펙트럼 학생이랑 체육을 하게 돼도 자주 못 볼 거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만약에 보게 된다면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하잖아요. 이 텐트럼이라고 하는 게 감정적 폭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울음이나 소리를 지르거나 자기 감정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이 마음속에서 펑 터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어른들의 필요해. 어른들의 비타민 램퍼벨 S.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 이렇게 머리에 지금 이게 계속 공으로 뭘 체육 수업을 하자 하는데 지금 이 친구는 공으로 하는 체육 수업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소리 지르기도 하고 일어나. 지금 선생님이 계속 일어나라고 해도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눕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린 이때 너무 당황해하지 말고 그래도 일관된 목소리 톤과 표정으로 그 학생을 대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공격 행동이 너무 심하다. 얘가 막 나를 막 계속 꼬집고 막 때리려고 하고 자해까지 해요. 그러면 자해를 할 때는 이제 그 친구를 잡아주고 조금 그냥 자해를 하지 않게끔만 도와주고 그리고 공격 행동이 너무 심하게 되면은 그 반경을 멀어져가지고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자폐성 장애인 체육 수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자폐성 장애인의 체육 어떤 거지? 약간 혹시 알고 있는 거 있나요? 잘 모르겠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수정 변형 이런 거 해서 하는 수업들이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보다는 다른 데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자폐성 장애인 분들도 계시니까 같이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혹시 달리기 좋아하는 친구 있나요? 저요. 오, 달리기 좋아요. 평소에 많이 달리나요? 마라톤 같은 것도 뛰나요? 그건 아니에요. 놀리고 뛰어요. 놀리고요. 발달장애인 분들이 막 10km, 20km 달리는 거 상상되나요? 잘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한번 이 영상 볼게요.
있으면 이런 거 사이트도 알려줄 테니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서울림 운동회라는 게 있는데 혹시 이런 거 있는 줄 알았나요? 아니요. 서울림 스포츠 클럽이라고 2022년에 국가산업으로 열렸던 건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서울특별시 관내 24개 등교교 장애 비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스포츠 클럽은 종목별로 다 열려 있어요. 그 안에서 장애인 친구들과 또 비장애 친구들이 함께 8번 이상 같이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해서 이 운동회에서 성과를 나누고 같이 체육대회처럼 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안에는 사실 국가산업이라서 상품도 되게 많고 보면 협찬사도 있고 한데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해외 사례를 좀 가져왔는데 혹시 PT 받은 경험 있는 친구 있나요? 여기 잘 없네요. 보면 비장애 친구들은 그냥 쉽게 헬스장 가서 PT도 받고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 들러보면 자폐 스펙트럼을 가졌거나 발달장애인 분들이 헬스장에서 PT 받고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잘 없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는데 해외에서는 이런 미국 프로그램인데 정말 상영관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냥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친구분들이 아니어도 발달장애인 분들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PT 받는 거랑 똑같이 개인 운동량 정보를 맞춤으로 해서 건강 레벨도 평가하고 인바디나 이런 것처럼 모니터링도 해주면서 운동에 대해서 알려주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이런 게 우리나라에도 더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고등학생이라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하면 나중에 오히려 더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트리 스페셜 학교인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특수학교가 있죠. 해외에도 다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보다 더 특화돼서 세분화돼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영국에 있는 퍼트리 학교는 가장 이게 많은 유형의 장애인 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자폐 스펙트럼에 집중해서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우리 학교 안에 수영장 잘 있나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비장애 학생분들 학교에도 잘 없죠. 근데 이제 이런 특수학교에는 오히려 해외는 특수학교에 더 많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더 많은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영장이나 보시면 방방 타보셨나요? 방방이나 이런 것도 학교 내에 있고 이 외에도 이제 그냥 우리는 진로를 당연하게 생각해서 취업도 할 거고 우리 입시 앞두고 있죠. 근데 장애인분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계된 프로그램도 이 학교 안에서는 같이 직업훈련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례들도 받고 앞에서도 많은 걸 배워봤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궁금하거나 물어볼 거 있는 친구 있을까요? 오늘 수업하면서 혹시 뭐 기억에 남는 거 있나요? 그거 블루. 슈퍼블루 걸었던 기억이 났나요? 네. 참여해볼 생각 있나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링크 나중에 드릴 테니까 10km 코스인데 가능하겠어요? 소위 가능해요. 좋아요. 질문 있나요? 없어요. 없으면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질문할게요. 혹시 장애인 친구와 함께 체육활동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이 기사에도 나왔다시피 요즘 MZ세대라고 얘기하는 분들한테 이제 장애인과 함께 생활체육을 해봤냐 아니 체육활동을 해봤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장애 학생을 만날 일이 없고 만나면 그래서 무언가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어색하다라고 보통 대답을 많이 해요. 심지어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께서는 거의 만날 이유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 일부 통합 교육을 하는 학교에 보내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공존에서 생활하는 법을 배우기 원해서 보낸다라는 식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인식이 이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했는데 사실 이런 개선 교육을 따로 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장애, 비장애에 대한 구분이 없는 나라가 선생님은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맞췄네요. 네. 여러분들 지금 들은 내용 동료 피드백 있죠? 지난번에 사이버 캠퍼스 열린 거 동료 평가 있죠? 동료 평가 써주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체육 프로그램 실제 영상이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마지막에 저 맨날 특수체육 교실만 장애아동 체육 교실만 본다고 좀 말하시면 이거 좀 참신했던 것 같긴 합니다. 요즘에 그 대학원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발달장애 친구들은 뭐 있나요? 대학원에 산다고 하면 이 발달장애 학생들이 가장 효과가 좋으려면 누구까지 같이 케어를 해야 될까요? 그죠? 부모 교육이 같이 되면 최고입니다. 발달장애 아이들 체중조절 못하고 이런 거 보면 부모님이 맘먹이는 경우 굉장히 많죠. 부모도 그렇고 또 하나가 뭐죠? 부모님이랑 상호작용이 되게 중요하고 하나가 또래 교수 그죠? 친구들이 또 잘 도와주면은 발달장애 학생들은 얼마든지 좀 향상될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피드백을 좀 적어주시면 반영해서 할 거고 우리 그 모의 수업 지도안 아직 안 낸 친구도 있죠. 자기 성찰제랑 모의 수업 지도안 그다음에 글쓰기까지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10분 정도 쉬었다가 청각장애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